주가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난해 4분기 확정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5조 원대를 회복했고 LG전자도 5년 만에 연간 영업이익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지난해 실적이 개선된 삼성전자는 올해 설비 투자를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철강업계와 건설업계도 잇따라 양호한 지난해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철강업계에서는 철광석 가격의 하락이, 건설업계에서는 분양시장의 활기가 실적 개선에 한몫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단기 변동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2%대 대환대출 상품이 출시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1960선을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연기금에 이어지는 매수에 1950선은 지켜냈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들어보겠습니다. 증권부의 박민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대량 매도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54% 하락한 1951.02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 유럽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하고 미국 증시가 1% 안팎으로 하락한 것이 국내 증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 증시는 구제금융 재협상 관련 우려가 이어지고 은행주들이 ECB의 유동성 지원 중단 가능성에 급락한 여파로 9.2%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성명서를 통해 낙관적인 경기 전망을 밝히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2,437억 원어치의 주식을 내던지며 코스피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1,088억 원, 기관은 1,253억 원어치의 국내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비금속 광물, 은행 등이 오른 반면 전기전자와 섬유의복, 기계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신한지주와 기아차, 아모레퍼시픽 등이 상승했고 네이버와 SK하이닉스 등은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21% 내린 593.1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갤럭시와 컴즈는 범 LG가의 경영 3세가 지분을 대량으로 취득했다는 소식에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라고요. 예, 효성의 계열사이자 전자결제업체인 갤럭시와 컴즈가 범 LG가 경영 3세의 지분 취득 소식에 힘입어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갤럭시와 컴즈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5,42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갤럭시와 컴즈는 전날에 이어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회사의 주가가 급등한 것은 범 LG가 3세인 부보노 씨의 지분 매입 소식 때문입니다. 부 씨는 지난 28일 이틀에 걸쳐 시간의 매매를 통해 갤럭시와 컴즈 지분 447만 주를 사들였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 씨는 갤럭시와 컴즈의 지분 14.48%를 확보해 3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구 씨의 어머니가 회장인 범한탄토스는 이날 구 씨와 조현준 효성 사장이 IT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구 씨는 지난 21일 모친인 조원희 회장과 함께 보유한 범한탄토스 지분 97% 가운데 82.1%를 LG 상사와 5호 주주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구 씨는 당시 지분 매각으로 확보한 현금을 국내 IT 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그중 하나가 갤럭시와 컴즈인 셈입니다. 투자 금액은 총 400억 원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구 씨는 고 구인의 LG그룹 창업회장의 동생인 고 구정의 창업고문의 손자입니다. 이와 관련해 재계에서는 구 씨가 조 사장과 평소 친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 투자와 관련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박민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난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판매량 증대에 힘입어 분기 영업이익 5조 원대를 회복했고, LG전자는 지난해 선보인 전략 스마트폰 G3의 인기로 5년 만에 연간 영업이익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막판 뒷심을 발휘해 지난해 3분기 4조 원대로 추락했던 분기 영업이익을 5조 원대로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지난 4분기에 매출 52조 7,301억 원, 영업이익은 5조 2,88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분이 이번 실적의 버팀목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중 메모리 사업부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 메모리 사업부 매출은 전년 대비 23.7% 증가했고 4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25.5% 늘었습니다. 이는 10나노급 공정 전환과 함께 신제품 수요에 적극 대응했고 SSD 사업도 고성장을 지속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큰 걱정거리였던 무선 사업부는 전분기 대비 스마트폰 판매량은 줄었지만 실적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갤럭시 노트4와 하이엔드 제품 판매가 확대된 데다 유통 재고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된 덕분입니다. 한편 LG전자는 휴대폰 사업 호조에 힘입어 5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LG전자는 지난해 연간 매출액 59조 408억 원, 영업이익 1조 8,28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은 지난해 대비 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6%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만 보면 매출은 15조 2,721억 원, 영업이익은 2,75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4.9%, 영업이익은 28.4% 늘어났습니다. 실적 개선의 1등 공신은 지난해 출시한 전략 스마트폰 G3였습니다. 지난해 스마트폰 판매량은 5,910만 대로 지난해보다 24% 증가하며 스마트폰 사업을 시작한 2010년 이후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LG전자는 올 초에 선보인 스마트 TV와 G 플렉스2 등 신제품으로 프리미엄 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다져 수익성을 더욱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내리막길을 걷던 삼성과 LG전자의 경영 실적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유로존 및 중국의 경기 둔화, 신흥국 금융 리스크 등 글로벌 경영 환경이 밝지 못한 만큼 전자업계는 올해 경영 활동의 초점을 수익성에 맞춘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대를 회복한 삼성전자가 지난해 시설 투자에 23조 4천억 원을 집행했으며 올해는 시설 투자 규모를 다소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진 삼성전자 IR팀장은 이날 4분기 결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반도체 시설 투자에 14조 3천억 원, 디스플레이 시설 투자에 4조 원 등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문은 이어 글로벌 매크로 환경과 사업별 시황 전망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올해 시설 투자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작년보다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오늘 공시를 통해 보통주 한 주당 19,500원, 종류주 한 주당 19,55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가 배당률은 보통주가 1.45%, 종류주가 1.88%이며 배당금 총액은 2조 9,246억 원입니다. 이는 지난 2013년 현금 배당액 총액 2조 1,600억 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현대차와 기아차가 주식 현금 배당을 각각 54%, 43%로 확대한 데 이어 삼성전자 역시 배당 확대로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013년 경영 실적이 좋지 않았던 철강업계와 건설사들의 지난해 실적도 오늘 발표됐는데요.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영업이익은 철광석값 하락 등에 힘입어 깜짝 증가했고 건설업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활기를 띤 분양시장 영향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정운규, 정창신 기자 차례로 전합니다. 철강업계가 지난해 글로벌 수요 감소와 저가 중국산의 공세 속에도 실적 개선을 이뤘습니다.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 인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포스코는 2014년 실적 집계 결과 매출액 29조 2,185억 원, 영업이익 2조 3,5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과 비교해 매출액은 4.3%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6.1% 늘어 결과적으로 이익률이 개선됐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13년 1조 5,825억 원에서
2014년 1조 1,389억 원으로 낮아져 하락폭이 컸습니다. 포스코 그룹 전체 실적도 개선됐습니다. 2014년 총 매출은 65조 984억 원으로 전년 61조 8,646억 원과 비교해 5.2% 증가했고 영업이익 역시 같은 기간 2조 9,961억 원에서 3조 2,135억 원으로 7.3% 늘었습니다. 이는 대우 인터내셔널 등 핵심 계열사의 실적이 개선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됩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전년 대비 25.1% 늘어난 16조 329억 원, 영업이익은 100.9% 늘어난 1조 4,4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분기별로는 지난 4분기 매출 4조 815억 원, 영업이익 4,822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률은 11.8%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현대제철의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은 분기별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철강업계는 당진제철소 3고로 완공과 동부특수강 인수 등으로 몸집을 불리며 업계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 중인 현대제철의 위상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평가입니다. 국내 철강업계 양강인 두 업체가 대내외 악재 속에도 실적 개선에 성공한 것은 원자재 가격 하락 덕분입니다. 포스코 관계자는 글로벌 업황악화로 판매 단가가 낮아져 매출이 소폭 감소했지만 원재료 가격이 낮아진 데다 권오준 회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솔루션 마케팅이 성과를 내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철강업계 안팎에서는 4분기 깜짝 실적이 올해도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만성적인 공급 과잉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다 올해부터는 원료 가격 하락에 대응해 자동차, 조선업체의 철강 제품 인하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본격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역시 실적 반등에 성공한 철강업계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양호한 성적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과 경기 침체 속에서 영업이익을 늘리는 한편 지난해 어닝쇼크를 기록했던 일부 건설사들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현대건설의 영업이익은 9,589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0.9% 증가했습니다. 대우건설과 GS건설은 지난해 영업이익 4,155억 원과 510억 원을 각각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건설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실적들이 조금 늘어난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분양 시장이 조금 호전됐던 부분들이 실적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의 경우 쿠웨이트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교량공사, 아랍에미리트 사브 해상원유처리시설공사 등에서의 매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사업에서는 지난해 9,215가구를 분양해 이 중 80%를 판매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오만 등 중동 일부 현장에서 손실이 발생했으나 나이지리아와 모로코 등 아프리카 현장에서 원가율이 개선되면서 손실을 상당 부분 만회했습니다. 특히 주택 건축 부문에서의 매출이 전년 대비 33% 늘어난 5조 1,84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GS건설도 지난해 해외 매출은 5조 5,090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58%를 차지하며 국내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건축 주택 부문에서도 위례 신도시에 공급하는 위례자이의 청약 경쟁률이 수도권 최고인 140.3대 1을 기록하는 등 높은 청약 경쟁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올해 아파트 분양 시장의 훈풍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등으로 수요자들의 구매 심리가 상승했고 투자 수요 또한 분양 시장으로 돌아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 건설사들은 그동안 미뤄왔던 물량을 쏟아낼 계획입니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은 올해 각각 17,617가구와 17,745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대우건설은 사상 최대 규모인 31,580세대의 주거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 등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지난해보다 36.3% 증가한 18만 4,134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중동 산유국들의 플랜트 취소 등으로 건설사들은 올해 해외 시장 영업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분양 시장의 화랑세가 계속돼 건설업계 실적 견인차 역할을 해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단기 변동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2%대 대환대출 상품이 나옵니다. 대학생과 청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출 한도와 상환 기간을 늘리고 금리를 낮춘 햇살론 상품도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세부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단기 변동금리로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주택대출 시장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 20년 만기 연 2.8%에서 2.9%의 고정금리 분할 상환대출 상품을 3월 중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대출액 전액 분할 상환대출 상품의 금리는 2.8%, 대출액 중 70%를 분할한 후 나머지 30%를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상품의 금리는 2.9%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현재 변동금리 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잔액 평균금리인 3.5%보다 0.6%포인트에서 0.7%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대학생 청년층 대상의 생활자금 고금리 전환대출 상품인 햇살론도 도입됩니다. 생활자금 대출은 금리를 6.5%에서 4에서 5% 수준으로 내리고 한도는 3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늘렸으며 고금리 전환대출은 금리 5.5%, 한도 1,000만 원으로 7년 동안 상환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의 은퇴 가속화로 퇴직연금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IRP, 즉 개인 퇴직 계좌 유치 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세액공제가 늘어나고 연말정산 폭탄에 절세가 화두가 되자 고객들의 반응도 뜨거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금융부 신무경 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IRP, 그러니까 개인 퇴직 계좌라는 말인데요. 어떠한 용어인지 좀 생소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IRP 계좌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라고 해서 개인 퇴직연금 계좌를 뜻합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운영하거나 퇴직연금 가입 중인 근로자가 퇴직연금 외에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추가 적립해 운용하다가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를 뜻합니다. 현재 직장인 대부분이 해당하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회사에서 퇴직 시 55세 미만일 경우 반드시 본인이 설정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요즘 이렇게 IRP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 조금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예, 최근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13월의 폭탄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라 상당수의 직장인이 연말정산 시 소위 토해내는 금액이 늘어나 공분을 샀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보다 올해 30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등장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IRP, 즉 개인 퇴직 계좌입니다. 기존까지는 직장인들이 이미 활용하고 있는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서 최대 400만 원까지 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IRP를 추가로 가입하게 되면 연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연간 최대 92만 4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없고 지출이 적어서 연말정산 폭탄을 우려하는 고객들, 올해 특히나 연말정산 폭탄을 맞은 사람들로부터 개인 퇴직 계좌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시중은행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로 베이비부모 세대의 은퇴에 가속화를 줄 수 있는데요.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 베이비부모 세대는 약 710만 명에 달합니다. 그간 잠재 고객으로 분류됐던 이들이 저성장에 따른 고용 불안으로 은퇴 시장에 대거 쏟아져 나오는 만큼 IRP에 대한 수요도 대폭적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체로 회사에서 운용해주던 퇴직금을 본인이 원하는 예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는 점도 IRP가 각광받는 이유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신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현행 제로 수준의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27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새해 첫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위원회는 기준금리 인상에 착수하는 데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내심은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도 사용된 표현입니다. 오늘 결정은 시장 전문가들이 대체로 예측했던 것입니다.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은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적어도 향후 2차례 회의, 즉 이번 FOMC 회의 및 3월 중순 회의에서 정책 변경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연준은 미국 경제가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며 지난번 회의 때 완만하다는 것보다 더 낙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는 오는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열리며 옐런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경제 전망도 따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대외 판매 비중이 높은 미국 기업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달러 강세 탓에 악영향을 받는 기업은 생활용품 판매업체인 P&G에서부터 정보통신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 제약업체인 화이자 등으로 광범위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회사는 성장을 위해 대외 사업을 공격적으로 늘려왔지만 달러 강세 때문에 판매가 위축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P&G는 매출 감소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인원 감축과 광고비 삭감 등에 의존할 계획입니다. P&G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일본, 스위스 등에서 매출 및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도 달러 강세로 인해 올해 매출이 28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도 올해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달러 강세가 미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실제로 올해 1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2%대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도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조율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한두 달 내로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2차 한미 국방 사이버 정책 실무협의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2013년 9월 한미 국방당국 간의 약정에 따라 설치된 협의체로 지난해 2월 초 서울에서 1차 회의가 열린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이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사이버 도발 문제를 놓고 양국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어서 어떤 방향과 내용의 후속 대응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양국은 회의에서 북한의 사이버 가상 공격 시나리오를 토대로 양국 간 사이버 위기 대응 능력의 취약점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또 이와 관련된 정보 공유와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에 따른 군사적 대응 옵션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치 군사 전문 웹진 워싱턴 프리비컨은 지난 26일 대응 옵션의 하나로 북한의 군과 정치 분야의 고위 조직을 겨냥한 비밀 정보 작전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현재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눈, 비는 내일 아침에 모두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지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춥겠습니다.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충청 이남 지방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과 충남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강수구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밤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지역에도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지만 눈으로 내리는 경우 꽤 쌓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호남과 경남 서부 내륙, 제주 산간에 3에서 8cm로 많은 눈이 쌓이겠고요. 이들 지역으로 대설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다소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눈이나 비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모두 그치겠습니다. 이후에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추워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 영하 5도, 한낮에는 영상 1도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기온은 영하 8도로 예상돼 이번 추위의 절정을 보이겠고요. 일요일부터는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겠고요.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차가운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북부 지방은 구름 많다가 아침에 차차 맑아지겠고요. 충청도는 눈이 내린 뒤 새벽에 그치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아침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아침에 속초와 울진 0도, 낮 기온은 속초 5도, 강릉 6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눈이나 비가 내린 뒤 새벽부터 아침 사이 모두 그치겠고요.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남해 먼바다와 제주도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점차 매우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도 0.5에서 3m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방은 토요일 오전 한때 눈이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토요일까지 낮은 기온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 춥겠고요. 일요일부터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29일) 목요일 센 경제 연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